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명하게 선택이다. 2.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이다. 왜 미국의 F-16을 놔두고 한국의 작은 FA-50을 삽니까?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FA-50-48대 도입 결정을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K9 자주포 K2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FA-50 전투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 여론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추가적인 항공기 구매를 발표한다고 할 때 폴란드의 군사 분석가들은 F-16 전투기, FA-18 슈퍼호넷, 자서 그리펜을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F-15까지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5세대 F-35를 구입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폴란드 기자들은 왜 FA-50이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F-16 좋은 거 안다. 하지만 F-16은 F-50보다 훨씬 비싸고 F-16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의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폴란드 인근의 슬로베니아는 2017년도에 F-16 도입 계약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으며 올해 또다시 18개월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16을 계약하면 6년 뒤인 2028년까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은 지금 계약하니까 올해 바로 팔 대 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전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은 F-16하고 혈통이 같아서 F-16을 조종하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만 연습하면 FA-50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F-16하고 거의 흡사한 전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폴란드에 필요한 전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폴란드 장관의 발언에서 한국이 물밑에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가 도입할 FA-50 48대 중 12대는 내년에 먼저 인도한다고 했는데 초도 물량의 일부는 당초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TA-50을 FA-54양으로 개량해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훈련기로 만들고 있는 것을 FA-50으로 개량해서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시가 급한 폴란드는 36개월 이내 납품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재 서방 진영에선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운영하는 나라로 군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내수 시장이 크고 각 방산업체의 후속 군수 지원 체제도 신속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KF-16 가동률이 80% 초반대, F-15K는 70% 후반대인데 FA-50은 90%대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FA-50은 경쟁 기종들 대비 높은 가동률과 낮은 운영 유지 비용이 강점인데 또한 FA-50은 경쟁 기종들과 달리 검증된 무기 체계로 실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이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보여준 실전에서의 위력은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산 FA-50을 선택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폴란드군 실무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은 믿기지 않는 업그레이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KAI는 최근 나토 회원국의 요구에 맞춰 역대급 성능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고 무장 확대를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A-50은 2019년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인 저격수 ATP와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저격수 ATP는 FA-50의 상위 기종인 KF-16에 2018년 도입되었고 F-15K에서도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FA-50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격수 ATP는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거리에서 3에서 5배의 해상도로 표적 획득과 식별이 가능하고 레이저 및 GPS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A-50은 현대전의 핵심인 정밀 타격전 수행을 위한 야간 작전 및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FA-50의 중고도 전술 운용 능력 및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FA-50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150갤런 연료 탱크 용량을 300갤런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ADX의 LIG 부스에서 발견된 한 미사일이 FA-50에 달 수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궁보다 큰 대형의 전술급 유도 무기인데 아직 제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게 50kg의 사거리 최대 30km, 운용고도 15km, 최대 9G에서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값으로 G로 표시되는 가속도가 있는데 이 G 값은 전투기의 기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인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파일럿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값은 9 정도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훈련 통과 기준인 6G는 본인 체중의 6배 압력에 해당하는데 보통 대개 7G에 도달하면 혼절한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1%만이 9G를 감당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전투기에 탑승해 중력 가속도 9G의 고통을 견뎌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9G에서 발사 가능하란 소리는 전투기가 급격한 회피 기동하면서 발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소리입니다. 또한 운용고도 15km는 거의 미친 스펙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리퍼 무인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운용고도 5km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격추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인기가 최대 고도에서 최대 속도로 날다가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리퍼 사거리가 10km인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 최대 30km로 타격할 수 있는 면적은 무려 9배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FA-50에도 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FA-50의 무장을 우습게 봤던 이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FA-50 개량형 블록 20을 폴란드가 계약하자 필리핀 공군도 폴란드의 질세라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심화하고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최소 3곳을 군사화시켰습니다. 이에 FA-50은 수역을 보호하고 영공에서 순찰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도 폴란드처럼 미국 F-16과 스웨덴, 그리펜을 두고 도입을 계획했지만 결국 FA-50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은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개량형 블록 20의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A4 레이더와 중거리 AIM-12 AMRAAM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다고 하니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FA-50을 아일랜드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폭격기가 아일랜드 영공 근처에서 비행하는데 아일랜드는 전투기가 없어서 영국 공군이 대신 출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일랜드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 전체가 커서 영국이 다 커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아일랜드 영국 사이를 잇는 해적 케이블 바로 위에서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스스로 최소한의 영공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기에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한국제 FA-50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FA-50은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개량형에서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FA-50 1000대를 팔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목표가 아닌 머자나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터키 치르기에 세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준공 6개월 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시 대교를 능가했던 상황을 보고 이용에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던 일본마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 일부 방송사들이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미래를 바꾼 초대형 교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는 놀라운 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유럽 철강 공사협회 ECCS로부터 유럽의 강철 교량상을 수상해 그 숨겨진 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2년마다 후보를 선정해 교량 건설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여 개 경쟁 프로젝트를 따돌리고 상을 거머쥐자 한국 건설을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과 유럽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차질 없이 건설됐고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설명했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 옳았다면서 자국 내 여론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 승리가 한국의 건설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통 당시의 감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월 터키인 수만 명이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며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인데 다리의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던 다르다넬스 해협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최고 기술력이 동원돼 가장 적합한 다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사장교와 아치교, 트러스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완벽하게 준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완공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된 바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10% 정도가 기술을 제공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을 누르고 차나칼레 수주전에서도 승리했죠. 기존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고 또는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를 24년 만에 뒤집어 버려 일본 내에서 엄청난 시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설에는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은 16만 2000km로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케이블은 1960 메기파스칼 MPa 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1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심사위원들이 감탄하고 있는 부분도 포스코가 제공한 강력한 철강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대림DL ENC와 SK에코플랜트의 기술력으로 건설됐으며 모든 철강 자재는 포스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9,000톤부터 케이블용 선재 44,000톤 등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13만 6,000톤 전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고 강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전량 수주를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케이블로 지지가 되는 만큼 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성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포스코의 케이블용 선재 포스케이블 퓨어스케이블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다리가 탄생한 것이죠. 포스코는 그 과정에서 기술을 더욱 개발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케이블로 제작한 PC가 연선 규격이 국제표준 ISO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고려제강 등과 4년간의 협업 끝에 국산 소재와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PC가 연선은 교량이나 LNG 탱크 등에 삽입돼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 강도는 40여 년 전에 정해진 1860메기파스칼이었으나 한국 측 제안으로 2360메가파스칼 제품이 표준에 오른 상황입니다. 1제곱센티 면적으로 중형차 약 15대 무게인 23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과 고베제강이 내놓은 2230메가파스칼보다도 강도가 높아 일본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한국 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품질 조작을 지속해온 바 있어 이번에 이들이 지시한 수치 또한 믿지 못하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차나칼레 대교 주탑은 블록을 용접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 1개에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8,000톤에 이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차 없이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블록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이 완성됐죠. 그 후 터키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림과 SK는 약 12년간 교량을 운영해 최소 통행량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이관하는 BOT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바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됐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국 공상은행, 터키은행 등 총 21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죠. 금융 약정 체결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도 있죠. 통과차 한 대당 20유로씩 하루에 45,000대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만원대인 거가대교 통행료나 인천대교 이용료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건설 초기만 해도 이용량이 저조할 수 있다며 터키 일부 언론들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개통 후 6개월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통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터키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로에서 2,780만 킬로미터와 360만 시간을 절약해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했습니다. 건설 비용인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53억 유로, 일자리 11만 8천 개 수익 24억 유로 등의 창출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나칼레 대교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부 지탱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침체의 늪에 빠질 동안 2분기 성장률이 7.6%를 보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차나칼레 대교가 이스탄불 공항이나 유라시아 터널 등에 버금가는 성과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덕분에 도로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안해졌고 교통사고율과 인명피해가 82% 감소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자동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좋아지고 있는 차 또한 현대차 브랜드입니다. 최근 현대차 투싼은 터키 기자협회가 선정한 터키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4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한 7대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혼다, 시빅이나 벤츠 C클래스 등을 제치며 투싼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서 140만 대가 판매돼 왔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10만 대 규모의 해외 생산 공장을 터키에 처음 건립하며 글로벌 경영체제를 본격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부 지역에서 연 24만 5천 대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터키 법인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로 미국 1조 원, 인도 4,300억 원, 체코 법인 4,100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해외 생산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의 가동률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만 유독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차나칼레 대교 영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도 현대차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르노를 제치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장관마저 관용차를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바꿔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인기가 높아지자 터키 방송사들은 놀라운 프로젝트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지만 말고 거동이 불편해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교량으로 모시고 와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의 현지인은 한국 기업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를 직접 보게 됐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지역 주민에게 그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6.25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수백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상처를 입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터키 국민들은 상호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